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우리 이제 기술론은 크게 뭐 없어요. 뭐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기술론에 대한 내용들은 볼 수 있는 것들이 모델에 대한 내용들. 개인, 가족, 집단에 대한 모델들을 잘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다른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내용이 없어요. 요 내용들만 기법들만 조금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1번 심리사회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심리, 인간이 갖고 있는 거죠. 사회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뭐야? 환경 속에 인간을 본다. 즉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 심리사회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1번 지문입니다. 자, 인간을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심리사회 모델이 이제 하나의 모델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로 이제 함께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정자 역의생이잖아요. 대정자 역의생. 그래서 대상관계, 정신분석, 자아심리. 이게 이제 인간에 대한 측면이고요. 심리, 역할, 의사소통, 생태체계, 환경에 대한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합쳐지면서 그 행동들을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고려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이 정신분석 이론은 과거에 있었던 그 결정론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심리사회 모델은 그 상호작용, 현재의 영향도 중요하다라고 봤던 것이 요 심리사회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로 같이 이제 움직인다라고 좀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 심리사회 모델은 우리 특징 중 하나가 뭐예요? 이게 장기적 방법입니다. 장기적 방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정신분석하고 방금 이야기했던 심리사회 모델이 이 장기적 모델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과거의 그 역사들을 보기 때문에 좀 장기적 모델로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번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행동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즉 쉽게 얘기하면 라포죠. 라포. 자, 얼마나 라포 형성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 이 형성이 잘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의 관계가 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클라이언트를 수용하고, 그렇죠. 클라이언트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생각들, 클라이언트가 무언가 이야기하는 것들 다 들어주죠. 자기결정권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분석 이론과 좀 달라요. 정신분석 이론은 무조건 수직적 관계로 나타나서 그런 행동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심리사회 모델은 뭐 수직적 모델도 있긴 해요. 수직적인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수평적 관계도 모습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수용하면서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적 동기에 크게 좌우된다. 자, 무의식이래요. 무의식.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요, 의식화되지 않지만 무의식 속에 모든 게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 행동들이 언제요? 성인이 되었을 때 깜짝 하면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처럼 무의식적 동기에 크게 좌우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예요? 정신분석이죠. 정신분석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4번. 이 4번은 정신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요, 정신분석밖에 없어요. 정신분석은 그 치료자가 그 상담자를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해결해 주는 건데, 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클라이언트의 통찰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도와준다. 스스로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것이 요 심리사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4번이네요. 이 4번은 정신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사회 모델 이거 봤을 때요,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심리사회 모델에 대한 내용들 뭐 기법들도 막 있긴 하지만 대부분 심리사회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요, 요 정신분석입니다.
그 이유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기 정신분석 이론, 이 심리사회 이론은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 이 심리사회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분석에 대한 지문들이 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인지행동, 인지, 생각이죠. 생각. 자, 즉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자, 행동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행동을 수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지행동 모델은 방금 이야기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생각을 바꿔야.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지행동 모델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모델에 대한 내용들을 풀어주는 이유가 생각이 안 나면 이 모델에 대한 그런 생각, 그 단어에서 나타나는 그 내용들을 조금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유추해서 찍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사회 모델,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구나. 인지행동 모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 특징이 또 뭐가 있냐면 이것도 단기 모델이죠. 인지행동은 단기입니다. 단기 모델이고 또 하나 특징, 자, 우리 이제 인지행동 모델은 왜 만들어졌냐? 정신분석을 반대합니다. 정신분석을 반대요. 어떤 거냐? 우리 결정론이죠. 결정론. 아니다. 과거에 있었던 경험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지 이게 다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분석의 내용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었던 것에 대한 해석, 우리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인지행동 모델의 특징으로 틀린 것이에요. 자,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책임을 강조한다. 주관적 경험, 책임 강조한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클라이언트의 이제 주관적 경험입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행동, 인지, 행동, 이런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인간의 주관적인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주관적 경험, 어떠한 내가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경험, 책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누구예요? 세상은 어떻게 돌아요? 내 자신으로 돌죠. 나로 돌아요, 나로. 나로 인해서 도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움직인다 보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 경험이다. 이거 객관적 경험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주관적 경험과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적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 힘은 뭐예요? 정신분석이잖아요. 정신분석이 무의식적 힘에 나타나는 거죠.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 그렇죠. 내가 의지가 뭐예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행동이 변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의지가 달라져.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봐야지. 내가 좀 더 해봐야지. 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의지에 대해서 결정되는 거지 무의식적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부적응적 행동은, 자, 부적응적 행동이니까 뭐예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즉 잘못된 행동입니다. 잘못된 행동은 인지적 왜곡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렇죠. 인지적 왜곡 뭐야?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 인지적 왜곡이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인지적 왜곡, 이급과 임계선 해갖고 이제 6가지를 봤었죠. 아론백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왜? 잘못된 생각이 어떻게 해요? 행동을 하죠. 행동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우, 야, 이거 해서 뭐하냐? 우리가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뭐 내가 1급 없어도 되는데 뭐 굳이 뭐 이러면 공부 안 하는 거고요. 반대로 1급이 이제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뭐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에 따라 한다면 행동 거지가 달라질 수 있겠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 왜곡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은 오로지 생각에,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고요.
그 잘된 생각은 잘된 행동을 적응적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무슨 생각을 해요? 이 부정적 뭔가 인지적 왜곡을 별로 안 해요. 인지적 왜곡 안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인지적 왜곡에 인해서 부적응적 행동이 발생합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이 잘못되는 거죠. 뭐 저 매번 얘기하잖아요. 악플 끔찍 안 한다니까요. 뭐 악플 이런 것들 눈 하나 끔찍 안 합니다. 예전에 이제 다 당해가지고 그런 악플 같은 거에는 뭐 그러든가 말든가 그냥 캡처해갖고 고소해버리면 되니까 뭐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이거에 못 참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 악플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들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정서가 형성되는 거죠. 왜? 잘못된 것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네가 이랬어, 네가 이랬어, 네가 우리 이제 요새 하는 얘기가 뭐야?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잘못된 행동은 네 때문에 그래, 네 때문에 그래, 네 때문에 그래. 네 행동으로 인해서 잘못된 거야. 네가 그렇게 행동해서 이렇게 된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요? 다른 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정서에 의해서 형성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서가 생각으로 잘못된 정서가 형성되고 그 잘못된 정서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죠. 자, 클라이언트 치료 시 이론보다는 검증된 방법을 선호한다. 자, 이거 뭐예요? 과제 중심 모델이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뭘 보는 거예요? 이론들. 그래서 이제 다른 이론들이 들어와요. 뭐 정신분석에 있다가 다른 것들 나오는 것들처럼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도 인지행동도 이제 과제 중심이 나온 거잖아요. 전 문제도 심리사회 문제인데 정신분석 내용이 나온 거고요. 이렇게 그 자신의 이론을 틀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이론을 들고 오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에 대한 모델에 대한 이론을 좀 잘 알고 있으면 찾아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실천 기술론이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실천 기술론이 어렵게 나타나냐라고 하면은 뭐 답은 하나죠. 이론을 모르니까. 이론을 외우지 않아서 몰라서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론만, 모델들 이론, 뭐 해봐야 개인 이론 7개,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이론 5개 정도니까. 인행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학자만 12명이고, 그다음에 발달 단계도 한 9개 정도 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3번. 위기 개입이에요. 위기 개입. 자, 위기 개입의 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 특징 중 하나 가장 빠른 거죠. 개입을 합니다. 가장 빠른 개입을 하는 것이 위기 개입. 자, 두 번째. 다른 모델들과 다르게 사회복지사에 적극적인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뭘 하지 않냐? 동반자 성격, 뭐 주관적인 거, 택도 없어. 이런 거 하나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사회복지사가 시키는 대로. 왜 그러냐면 위기 개입이니까 위기를 맡고 있던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쉽게 생각해도 뭐야? 올바른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야. 올바른 생각을 못하고 안 좋은 생각만 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거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니면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죠. 자, 원리 중 틀린 것은 자, 그리고 또 하나 위기 개입의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라고 하지만 이렇게 했을까요? 여기다 세 번째. 위기 이전의 정서적 상태로 되돌림입니다. 위기 이전의 정서적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것이 요 위기 개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위기 개입은
뭐 말 그대로 위기가 생긴 그 현상이라고 할까요? 현상? 위기의 그 현상이 있어요.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뭐 사망사건이 났다든지 뭐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때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린다든가 아니면 그 이전 사고가 생기기 이전으로 시간을 워프시킨다든가 되돌린다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상 사건들은 그대로 나타난 거고 그거에 대한 대처죠. 대처.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그런 정서적인 것에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서 위기 이전의 정서적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되돌리는 거. 그래서 사고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기 개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즉각적 개입이 필요하며, 그렇죠. 위기 상황이니까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개입해야 돼요. 자, 해결 시까지 개입한다. 자, 그러진 않습니다. 뭐 문제가 해결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죠. 그래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여기까지는 맞는 내용이지만 해결 시까지 개입할 수 없어. 왜?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망사건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죽었습니다. 자, 그럼 그 배우자가 살아올까요? 안 살아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 해결될 수 없어요. 이 문제는. 왜? 사망사건인데 어떻게 살겠어요? 자, 그런 것들처럼 뭐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 이전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정서적 상태로는 돌릴 수 있겠죠. 사망한 건 사망한 거고 나는 살 건 살고 자녀들하고 같이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요 위기개입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문제 파악과 해결에 초점을 두면서, 그렇죠. 문제 파악, 해결에 초점을 둡니다. 왜?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안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너무 힘드니까 빨리빨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6주짜리잖아요. 6주. 자, 위기개입은 6주입니다. 6주. 그래서 가장 짧은 게, 개입 기간이 가장 짧은 게 요 위기개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결에 초점을 두면서 클라이언트가 조정할 수 있는 만큼의 현실에 직면하도록 돕는다. 그렇죠. 조정할 수 있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직면하도록 도와주고, 직면이 뭐예요? 직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지금 상태가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돕게 하는 거죠. 죽은 건 죽은 거고, 뭐 이제 이렇으니까 우리가 자녀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조정할 수 있는 만큼 현실에 직면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인정하도록 하는 거죠. 인정하도록 도와서 그 사람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최소한의 목표는 파멸의 예방이며, 그렇죠. 파멸 예방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그 문제로 인해서 완전 망가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배우자가 죽었던 사건이 있는데 배우자가 죽었다고 해서 따라 죽어버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파멸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위기 이전에 위기 상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위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뭐죠? 정서적 상태. 위기 이전의 정서적 상태로, 위기 이전의 정서적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요 위기개입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자, 그 사회복지사의 역할하죠. 행동기술에 주 초점을 둔다. 행동기술, 뭐요? 우리 행동주의다라고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행동주의. 그러니까 행동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들, 클라이언트가 하는 행동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우자 죽었다고 해서 낙담하고 식음 전폐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런 행동들의 기술을 주 초점으로 두게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의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해, 자신감이래. 왜 그러냐면 그 위기로 인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거잖아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렇죠. 효과적으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거죠.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하는 것이 요 위기개입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답은 1번이네요.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지만 문제 해결 시까지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자, 4번 과제 중심이네요. 자, 과제가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인식한
문제가 사회복지사가 인정한 문제가 되죠. 요 문제가 과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제를 중심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과제 중심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과제 중심 모델의 올바른 겁니다. 1번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의 문제까지 중요성을 강조한다. 심리사회죠. 심리적인 문과 환경 문제까지 본다. 자,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해 방법이다. 자, 위기 개입이긴 하지만 방금 자아 존중감을 향한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아 존중감을 올려주는 거. 자, 이거 뭐예요? 우리의 심리사회 모델이죠. 심리사회 모델의 지지적 기법. 자아 존중감 향상시키고 불안. 그래서 정서적으로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지지적 기법으로 이거는 심리사회 모델이죠. 심리사회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뭐 심리적 문제 아니면 환경점까지 중요성을 강조하고 뭐 이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게 심리사회라고 얘기한다면요. 뭐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적 문제까지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요성을 통해서 무언가를 한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는 위기 개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위기 개입이 이제 실적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의 문제점들도 모든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위기 개입 모델이기 때문에 위기 개입 모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심리사회. 자, 위기 개입, 환경의 문제까지 중요성들을,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아니잖아요. 이거 심리사회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상호작용이 없으니까 위기 개입이 좀 더 초점이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심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까지 중요성을 강조한 거는 위기 개입 모델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심리사회는 이제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환경적인 내용에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뭐 심리사회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 위기 개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차피 과제 중심은 아니에요. 자, 3번 왜곡되고 엽기적인 신념, 잘못된 생각이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인지행동. 잘못된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지행동에 대한 내용이죠. 자,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거다. 자, 우리 이제 능력을 상기시켰는데요. 능력을 상상시키는 거, 역량을 강화시키는 거죠. 역량 강화 모델. 역량 강화 모델. 이게 이제 과제 중심, 특징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역량 강화 모델이다. 임파워먼트 모델이죠. 임파워먼트 모델이다라고 봅니다. 자, 이론보다는 경험적 자료를 통해 개입의 기초를 마련하는 시도를 한다. 자, 이론보다는 경험이 더 중요시한다. 전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정답은 5번이네요. 5번. 이론보다 경험을 더 중시하는 거는 과제 중심입니다. 과제 중심. 그래서 과제 중심으로 올바른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결 단기가족 치료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해결 중심 가족 치료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아니면 이 해결 중심 치료라고도 나와요. 그러나 똑같이 이 해결 중심 단기가족 치료에 대한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해결 중심의 단기가족 치료 비규범을 이제 지키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규범, 뭐 이론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아해요. 탈이론, 규범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해결 중심이죠. 그리고 해결 중심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질문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해결 중심이다. 자, 또 하나 해결 중심은 뭐가 더 중요해요? 결과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 원인보다 뭐요? 해결에 초점을 둬요. 해결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야.
문제가 왜 생겼고 문제가 어떻고 이런 것들보다는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문제가 생겼으니 뭐부터 하자? 해결부터 하자. 해결한 후에 뭔가를 하자. 그래서 문제가 왜 생겼는지 보다는 해결에 초점을 두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해결 중심의 특징입니다. 자,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자, 문제 행동을 변화시킨대요.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에 관심을 둔다. 아니죠. 문제 변화에 초점을 두는 거죠.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는, 해결하기 위해서 변화시키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두죠. 자,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관심을 둔다? 아니요. 관심 안 둬요. 문제의 원인보다 결과에 초점을 두는 것이 이 해결 중심이죠. 경제적 추구를 위해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을 사용한다. 정답 2번이네요. 경제적 추구를 위해 간단한 방법이요.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결 중심이 단기 모델 중 하나잖아요. 시간과 비용이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성을 추구하겠죠. 그래서 경제성 추구를 위해서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3번. 문제가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관계가 있는 상황을 물어보는 질문은 관계성 질문이다. 아니죠. 관계성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관련이 있는 사람의 생각이죠. 자, 이 문제를 어머님이 보셨을 때는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보셨으면은 이 문제 해결책을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누구? 어머니, 부모님의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관계성 질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번. 가족과 개인의 상호작용이나 경험을 변화시켜. 자, 경험, 또 성장, 경험적 가족 치료. 경험적 가족 치료에 대한 내용이죠. 잘못된 의사소통 경험을 어떻게 하는 게 잘된 의사소통 경험으로 돌리겠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의 경험을 변화시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경험적 가족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관성 있고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자, 일관성 있고 반복적인 상호작용, 이게 뭐예요? 구조죠. 이게 구조예요. 그래서 잘못되는 역기능적 구조를 어떻게 하려고요? 재구조화 시킨다. 재구조화 시킨다. 그래서 구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구조적 가족 치료죠. 자, 5번은 구조적 가족 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보면은 조금 이제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경제성을 추구를 위해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해결 중심입니다. 자, 6번.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 기법으로 올바른 것은 회유형 먼저 볼게요. 우리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는 다른 이유 뭐 있어요? 의사소통 모형이죠. 소통 모형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어떻게 하는가? 요게 중심이죠. 자, 첫 번째 회유형. 회유형은 뭐예요? 그냥 그 사람에게 뭐예요? 맞춰주는 스타일이에요. 나만 참으면 돼 라고 하면서 맞춰주는 스타일. 비난형은 뭐 하는 거? 비난하는 거죠.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해 라고 하면서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난하는 것이 비난형입니다. 자, 산만형이라고 하기도 하고 혼란형이라고도 하죠. 혼란형 뭐예요? 우리가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그래서 지금 뭐 웃으면 안 되는데 웃는다던가 웃어야 될 때 못 웃는다던가 이런 상황들이 혼란형. 초이성형 차가움을 느끼는 거죠. 차가움. 나약함을 내보이지 않기 위해서 차가움을 보이는 것이 초이성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회복지사 A씨는 남편이 화를 날 때마다 아무런 이야기를 하고 듣기만 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어. 남편이 화를 낸대요. 막 화를 낸대요. 자, 이거 비난형이죠. 비난형. 남편은 비난형이네요. 네, 내가 잘못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면 싸움이 날 것 같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거죠. 그 문제가 되고 문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유형이죠. 회유형.
자, A씨는 회유형, 남편은 비난형이네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사티의 경험적 가족치료, 일치형이 있어요. 일치형. 일치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긍정적이죠. 긍정적이하고 말하는 사람과 송신자와 수신자가 의미를 딱 붙이는 것이 일치형이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회유형, 이제 처음에 이제 비난형이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나약함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A씨의 남편이 비난형이고, A씨와 같이 남편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회유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헤일리의 전략적 가족치료입니다. 자, 전략적 가족치료. 전략이에요, 전략. 어떤 전략을 볼 거냐, 뭔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자, 헤일리의 전략적 가족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올바른 겁니다. 자, 전략적 가족치료의 가장 큰 특징, 뭐 이제 전략적 가족 치료는 또 일단 단기 모델입니다. 장기 모형, 단기 모형이고, 또 뭐가 있냐? 이 전략적 가족 치료는요, 역설적이에요. 역설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뭐 이런 거죠. 선생님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붙을 수 있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백날 해봐야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뭔 공부하냐? 내년에도 또 공부하면 되지. 내년에 시험 또 보고 다음에 또 시험 보면 또 보면 되니까 뭐 굳이 뭐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한 10년 정도 공부하다 보면은 뭐 붙겠죠.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역설적이죠.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죠. 공부해야 된다. 근데 공부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그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역설적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역설적 기법을 좀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전략적 가족치료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것을 지적하는 방법은 증상 처방이다. 아니요, 제지 기법. 자, 증상 처방은 뭐요? 방금 이야기했던 역설적 기법에는 증상 처방과 변화 제지 아니면 또는 제지 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증상 처방은 뭐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 반대로. 괜찮아. 뭐 다음에 시험 또 보면 되지. 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증상 처방이다라고 하면요. 변화 제지는 뭐냐면 변화가 너무 빨라요. 이게 문제가 뭐가냐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도 살이 갑자기 빠지면요. 다음에 찔 때도 갑자기 찌면 요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처럼 그런 요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변화가 빠르니까 어때요? 천천히 변화할 수 있도록, 천천히 시간을 두고 변할 수 있도록 지적하는 거. 그리고 이걸 변화시키려고 하는 방법들은 제지 또는 제지기법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제지기법 아니면 변화제지라고 해도 돼요. 변화제지 또는 제지 또는 제지기법,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가족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가족의 상호작용이래요. 이야기하는 대화기법은, 자, 우리 전략적 가족 치료의 기법 중 하나, 이 대화기법이 있었죠. 그게 뭐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족 전 구성원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면서 어때요? 서로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거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질문들. 돌아가면서 이야기한다. 돌아가면서 얘기한다. 돌아가면서. 뭐요? 순환 질문. 순환 질문에 대한 내용이죠. 관계성 질문이다. 아니죠. 관계성 질문은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부모님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 그 어머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요 관계성 질문이죠. 그래서 관계에 있는 사람의 그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 관계성 질문입니다. 자, 3번.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보다는 문제 원인이죠. 자, 원인보다 문제 행동을 변화시킨 것에 관점을 둔다. 그렇죠. 문제 생긴 것보다 문제 원인을 찾기보단 일단 문제 해결이 중요합니다. 일단 문제를 해결해 놓고 그 후에 원인을 찾아도 뭐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단기 모형인 거예요. 단기 모형. 문제가 생긴 것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변화 행동에 관심을 두는 것이 전략적 가족 치료죠. 정답은 3번입니다. 이런 그 변화시키는 관점이에요. 자, 단순하고 간단한 방법을 사용하며 탈이론 비규범적이다. 해결 중심.
해결 중심이 또 이제 전략적 가족 치료를 조금 모티브로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 모형처럼 들어가기도 하고, 뭐가 있었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문제 행동, 원인보다는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요 전략적 가족 치료도 같거든요. 그래서 탈이론 비규범적이다. 그래서 그때마다 클라이언트에 맞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맞다. 여기 보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해결 중심입니다. 가족끼리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과제 부여이다. 자, 우리 과제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합류를 해야 되겠죠. 합류를 해서 긴장 고조시키기, 긴장 고조시키기, 또 뭐가 있어요? 실현, 이런 방법들 하면 가족들이 역기능적인 행동들을 하겠죠. 자, 그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여하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방금 이야기는 구조적 가족치료, 구조적 가족치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제 부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정답은 3번이네요. 문제가 왜 일어난지 보다는 문제에 대한 변화시키는 것, 문제의 원인을 쫓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해결 중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족기법입니다. 자, 가족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가족기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거예요. 가족의 갈등은 성원들이 어떻게 해결하는지 실제로 재현시켜 보는 방법은 실현이다. 그렇죠. 실제로 재현시킨다. 실현. 갈등을 성원이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보는 것, 실현시키는 것, 이거는 재현시키는 것은 실현이에요. 실현. 자, 두 사람의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와 B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자를 분리시킨대요. 여기에 있는 3자를 빼운데 과정을 삼각하다. 아니죠. 분리니까 뭐요? 탈삼각하죠. 자, 삼각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A와 B의 문제가 있어서 C가 들어가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요 삼각하죠. 삼각하. 그러나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탈삼각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3번. 어떠한 문제를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방법, 기법은 재구성이다. 재구성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재구성, 재정의, 재명명. 재구성, 재정의, 재명명.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어떻게 긍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해하도록 돕는 기법, 재구성, 재정의, 재명명이죠. 자, 문제 자체로만 보는 방법은 문제의 외연화이다. 그렇죠. 문제를 문제 자체로만 본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우리 식기생의 문제를 문제 자체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잘못한 게 있어. 잘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예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문제 자체로, 이거는 자체로만 보는 거. 이야기 치료의 문제 외연하죠. 그래서 문제를 문제 자체로만 보는 거.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래서 그거를 밖으로 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사람과 문제를 구분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죄는 미워할 수 있는데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 외연화. 자, 주제나 생각을 다른 상황과 연결시켜 표현하는 방법은 은유이다. 은유. 상황이라든지 생각, 다른 개들, 은유법이잖아요. 은유법.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은유법. 은유를 시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연결시켜 표현하는 방법은 은유이다. 그렇죠. 은유죠. 그래서 은유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탈삼각하요. 탈삼각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3자를 분리시키는 것은 탈삼각하고요. 그 안으로,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삼각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사가 A씨에게 사용한 개입기법은, 자, 이런 기법들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기법들을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지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정의. 자, 재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라,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재정이죠. 재정의, 재구성, 재명명 같은 의미들이다. 같은 동의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과제 부여하기, 우리 그 가족의 어떠한 문제점이 있겠죠.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요? 과제를 주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 과제 부여하기. 자, 실제로 재현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해봐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현이죠. 접촉, 뭐 악수하는 것들, 신체 접촉한다고 하잖아요. 악수하고 이런 것들이 이 접촉이죠. 자, 5번 증상 처방, 역설적 기법 중 하나죠. 그래서 반대로라기보다는 더 심한 거죠. 현 상황보다 더 심한 것을 줍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증상 처방이에요. 지금의 증상을 포기하기 위해서 더 힘든, 아니면 동일하거나 더 힘든 시련을 체험하게 해서 그 증상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 이것이 바로 증상 처방입니다. 자, 사회복지사가 A에게 사용한 기법이에요. 부인 때문에 집에 가기 싫다고 하는 A씨에게 사회복지사는 집에 들어가지 말고 한 달 동안 다른 곳에서 생활하라고 하였다. 더 힘들게 만든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뭐 좋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더 힘들어서 뭐 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 이거는 증상 처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기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기록. 설명으로 올바른 겁니다. 뭐 기록은 4가지 있죠. 4가지에 있는 기록이 이제 4가지인데, 자, 첫 번째 요약 기록이 있습니다. 자, 우리 요약 기록은 어떻게 한 거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것 요약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두고, 언제요? 사례가 긴 경우 사용하는 것이 요약 기록입니다. 실습생이나 수련생이 교육 목적으로 주로 사용한다. 교육 목적은 뭐예요? 과정 기록이죠. 과정 기록이 이 교육적 목적으로 주로 활용하게 됩니다. 과정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 기록은 있는 그대로죠. 있는 그대로 작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과정 기록입니다. 과정 기록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아니죠. 있는 그대로 쓰다 보니까 장기적 방법이고요. 요약 기록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중심 기록은 SOAP, S 주관적, O 객관적, A 사정, P 계획, 요 방법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문제 중심 기록이죠. 그래서 어디서 쓸 수 있어요? 전문가 집단. 전문가가 많은 집단에서, 다른 전문가요. 이런 집단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 문제 중심 기록.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왜 그러면은 사회복지에서는 강점 관점을 보기 때문에요. 요 문제 중심 기록을 보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그러나 SOAP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요 문제 중심 기록이 맞습니다. 자, 4번 문제 중심 기록은 클라이언트에 일어난 변화에 초점을 두어 기록한다. 자, 변화에 초점을 둔대요.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사항들 볼 수 있겠죠? 이거 요약이죠. 요약 기록입니다. 요약 기록이 클라이언트가 일어난 변화들, 즐거운 것들,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났던 행동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다른 일어난 변화가 나타나는 거지, 이 문제 중심에서는
그 클라이언트가 일어난 변화에 초점을 두지 않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SOAP 요 방식에 의해서 기록하게 됩니다. 이야기체 기록은 사례가 긴 경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자, 뭐 이 이야기체 기록 방금이야. 사례가 긴 경우는 뭐요? 이거는 이야기체 기록이 아니라 요약 기록이죠. 요약 기록이 긴 경우, 사례가 길 경우 유용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이야기체 기록은 이야기식으로 이제 작성하는 것이 이야기체 기록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체 기록은요, 사회복지사죠. 사회복지사의 글쓰기 능력이 중요해요. 글쓰기 능력, 어떻게 했다. 이야기체로 써야 되니까 그 이야기체로 쓸 수 있는 능력들이 중요하고, 또 이제 이 글쓰기를 막 써놓으니까 내가 정작 중요하고 내가 필요한 자료들을 찾기 위해서는요, 딱 볼 수 없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읽어야지만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이야기체 기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SOAP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이 문제중심 기록이 맞아요. 그래서 요약 기록, 과정 기록, 문제중심, 이야기체 기록 요 네 가지니까요. 요 내용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11번 개인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모델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지만요,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내용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분 특징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은 심리 내적 문제와 환경의 문제,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에도 관심을 둔다. 그렇죠. 상호작용에 관심을 둬요. 인간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심리사회이기 때문에 요 심리 내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정신역동 모델은 자기 분석을 통한 성장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이 용이하다. 정신역동이에요. 자, 우리 이제 정신역동이라고 얘기하는 건 과거에 있는 과거의 경험이잖아요. 자,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장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이 용이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변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어.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겠죠. 아, 나 하기 싫은데요. 그럼 과거에 나 뭐 그런 사건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문제 해결이 어렵겠죠. 그래서 자기 분석을 통한 자기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유학이나 영학이 때 어떤 특징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성장 욕구가 있는 사람에게 적용이 가능한 겁니다. 인지행동 모델은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경험과 책임을 강조한다. 그렇죠. 주관적 경험과 책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자, 위기 개입 모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위기 이전의 정서적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기 개입 모델이었습니다. 자, 시간 제한, 그렇죠. 왜 그러면요, 위기 개입도 단기 모형이기 때문에 합의된 목표, 개입의 책무성을 강조한다. 자, 틀린 거 4번이네요. 자, 시간 제한은 맞아요. 위기 개입은 좀 6주짜리 짧게 시간 제한, 왜 단기 모형이니까 그게 들어가는데, 합의된 목표, 개입의 책무성, 개입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 책무성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과제 중심이죠. 과제 중심입니다. 과제 중심 모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역량 강화 모델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그렇죠. 역량 강화잖아요. 역량을, 내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역량 강화 모델은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상호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강조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틀린 거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위기 개입 모델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과제 중심 모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2번 모델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제 개념 뭐 이런 것도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정신분석 모델의 훈습은, 자, 훈습이 뭐예요?
훈수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훈수분 왔다 갔다라기보다는 계속 도는 거잖아요. 계속 그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훈수비였죠. 그래서 우리가 전이가 나타난다 라고 하면은 이게 왜 나타나는지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해석을 해주면 클라이언트가 깨닫죠. 깨달음을 얻어요. 근데 이게 안 돼. 그럼 뭐요? 재해석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깨달음을 얻도록. 깨달을 때까지 이 해석을 계속 해준다. 해석해주고 재해석해주고 막 해주는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훈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훈습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내면적 문제 또는 갈등의 원인과 그 역동성을 통찰하도록 한다. 그렇죠. 통찰. 깨달음이 통찰이에요. 통찰.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훈습은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그런 방법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번, 제안 충고 등은 클라이언트의 행동 변화의 촉진을 위한 심리사회 모델의 기술인 직접 영향주기에 해당한다. 직접 영향주기. 직접적 영향주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직접적 지시라는 거예요. 직접적 지시. 클라이언트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안 충고 등이 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복습하지 않으면 시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복습을 하셔야 돼요.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안 충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3번 구조적 가족치료. 구조, 어떤 구조요? 잘못된 구조, 잘못된 역기능적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를 어떻게 하려고요?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깨트리려고 하는 것이 구조적 가족치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균형 깨트리기래요. 자, 그 구조적 가족치료에 역기능적 구조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구조가 있어서 그 잘못된 구조로 인해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요? 해결하려고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위 체계 간의 관계를 재배치함으로써 균형 깨트리기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역기능이 쭉 이렇게 균형 상태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깨트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들을 재배치한대요. 재배치함으로써 역기능적 균형 깨트리는 방법이다. 그렇죠. 방금 이야기 재배치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나와 있었던 그런 행동들을 다시 하게 만드는 거죠.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관계들을 재배치함으로써 그 잘못된 행동의 균형을 깨트려서 그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요 균형 깨트리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A가 있는데 친구들을 만나서 그 문제들이 생긴다라고 얘기한다면요. 어때요? 친구를 못 만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들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방법들이 역기능적 균형 깨트리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번 전략적 가족치료는 증상 행동을 계속하도록 함으로써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행동들을 계속하라고 하죠. 어떻게? 더 심하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행동들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런 치료는 증상 행동을 계속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통제력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증상 처방에 해당한다. 통제력을 깨닫게 한대요. 그래서 뭐요? 기존에 있는 문제보다 더 심한 거예요. 더 심한 문제를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통제력을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이런 것들이 잘못됐구나, 저게 됐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통제력을 깨닫게 하는 것은 증상 처방이요. 역설적으로 더 어려운 걸, 더 심한 문제를 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상 처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더 심하게 줌으로써 그 문제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증상 처방이죠. 자, 이야기 치료는 빙상기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야기치 기록은 문제 외연화, 문제의 외제화, 뭐 이렇게도 외제화라고도 시험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외제화, 외현화, 외제화, 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로만 보는 거죠. 자체로 보는 것이 이 이야기치료입니다. 자, 그러면 빙상기법이다. 이야기치료 빙상기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대요. 자, 우리 빙상기법은 일단 경험적 가족치료입니다. 요거는
경험적 가족 치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빙산. 이게 빙산이잖아요. 여기 보이는 거고 이게 보이지 않는. 즉 뭐냐면 빙산 기법은 요 보이지 않는 것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뭐냐면 표면적으로 여기 볼 수 있는 이게 보이는 요 문제에 그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방금요. 요 수면 밑에 있는 요 안에 있는 문제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을 탐색해서 표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위로 끄집어 올린다라는 거죠. 표면화해서 끄집어 빙산 위로 끄집어 올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빙산 기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빙산 기법은 방금 다시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심리적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끄집어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기에 개입을 하는 것이 이 빙상기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심리적이고 우리가 이제 끙끙 앓고 있고 뭐 이런 것들에 좀 대처를 하려고 하는 것이 빙상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답은 5번이네요. 이야기 치료에서는 문제의 외연화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정신역동 모델입니다. 정신역동 모델에 대한 설명 내용으로 틀린 것은 정신역동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이에요. 자, 인간의 성격이 심리사회 발달 단계에 따라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렇죠. 뭐예요? 정신역동의 심리 성적 발달 단계. 5단계죠. 5단계. 구항 남장생이죠. 구항 남잠생.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렇게 이제 5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던 학자가 이 프로이트죠. 자, 과거의 경험이 현재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통찰하는데 목표를 둔다. 그렇죠.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 현재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 항문기 시기에 그 배변 활동으로 인해서 이런 성격이 생겼구나. 지저분함과 결벽증이 생겼구나. 유아기 시기에 남근기죠. 남근기 시기에 그 오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때문에 이런 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과거의 경험이 어떻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통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정신역동 모델입니다. 자기 분석이 가능한 클라이언트에게 적합하다. 그렇죠.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그거를 분석하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거지. 나는 뭐 과거에 어떤 상황이 있었고 어떤지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클라이언트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요 정신분석입니다. 자, 심리 결정론은 이제 심리 결정도 과거의 경험이 딱 정해졌다는 거죠. 과거의 발달 과정에서 경험한 것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죠. 이게 결정론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경험이 그냥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나중에 다시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경험한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심리 결정론이죠. 전이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에게 뭐 좋은 또는 나쁜 그런 감정들이 모두 나타나는 거예요.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게 갖는 정서적 반응이다. 자, 이거는 역전이. 역전이는 장기입니다. 장기.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계속 나타나는 방법들이죠. 자, 틀린 거니까 정답은 5번이네요. 이건 전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역전이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전이에요. 역전이. 전이 역전이 이런 것들을 조금 보는 거죠. 방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14번 이 아론백의 인지적 오류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자, 인지적 오류가 있죠. 뭐였어요? 인지적 오류. 이극과 임계선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 극대화와 극소화, 과잉일반화, 임의적 추론, 개인화, 선택적 축약 해서 6가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론백의 인지적 오류에 대한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극과 임계선 해서 6가지의 그런
모델로 이제 갖고 있었는데요. 자, 이극과 임계선, 이극과 임계선.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죠. 자, 이분법적 사고는 말 그대로 이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아니면 도입니다. 뭐 아니면 도. 그래서 이것 아니면 흑과 백 이렇게 이제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간이 없고 뭐 하는 거예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것이 이분법적 사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등 아니면 꼴등, 성공 아니면 실패 이렇게 보는 것이 요 이분법적 사고예요. 자, 극대화와 극소화. 자, 이 뭐요? 작은 것은 크게, 자, 큰 것은 작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극대화와 극소화죠. 그래서 큰 사건을 작게 왜곡하거나 뭐 작은 것을 크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극대화, 극소화. 자, 과잉 일반화. 자, 일반화인데 과잉이잖아요. 자, 우리 쉽게 생각하면 한두 가지 뭐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요 문제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전체 문제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전체에 대입하는 거. 자, 전체에 대입하는 것이 이 과잉 일반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철수가 뭐 친구들이 나를 싫어한다고, 한 명이 철수가 나를 싫어해. 그래서 우리 반 전체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들이 과잉 일반화죠. 자, 임의적 추론. 자, 임의적 추론이요. 자, 임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충분한 근거도 없어. 자, 충분한 근거가 없습니다. 없고, 뭐, 근거뿐만 아니라, 뭐, 증거도 없어. 근거, 뭐, 증거, 뭐,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잘못된 선택 또는 잘못된 결론, 선택이라고도 하고 이제 아니면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임의적 추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개인화. 자, 개인화. 뭐든지 내 탓이죠. 뭐든지 내 탓. 다른 사람 뭐 상관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다 내 일처럼. 자, 뭐든지 내 탓이에요.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내 탓. 나 때문에 그래. 내가 이래서 이런 거야. 내가 이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개인화. 자, 선택적 축약. 많은 것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만 보고 딱 이야기해버리는. 자,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한두 가지 보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이 선택적 축약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 예를 들면 이럴까요? 뭐 시험을 봤는데 10과목 중 9과목이 100점이고 한 과목이 90점이에요. 그럼 90점짜리만 보고 나 시험 망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선택적 축약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바른 거요. 자, 과잉 일반화. 우울증 환자들은 부정적 사건의 의미를 크게 확대하고 긍정적인 의미는 축소한다. 이거 뭐요?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거. 극대화와 극소화에 대한 내용이죠. 자, 임의적 추론. 이번 소풍에 가면 안 좋을 것이 생길 것 같다. 안 좋을 게 생길 것 같대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지. 나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 정답은 2번이네요. 임의적 추론. 임의적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잘못된 결론을 내리는 거잖아. 거기에 맞는 증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내리는 것처럼 서풍을 가는데 왜 안 좋을 것 같냐.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임의적 추론입니다. 자, 3번. 선택적 축약. 철수가 나를 싫어하니 반 전체가 나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전체가 나를 싫어한대요. 한두 가지 사건으로 인해도 나와 관련되지 않은데 모두 나 때문에 그런다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과잉 일반화. 나 때문에 그래. 모든 것들이 나를 싫어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나 때문에 그러가 아니죠. 나 때문에 그러가 아니라 나 때문에 그러는 아니죠. 나 때문에 그러는 개인화죠. 그러나 과잉이 많아. 전체가 한두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을 보고 전체가 나를 싫어한다. 라고. 즉 어떠한 사건을 보고요. 나와 관련되지 않은 사건 이런 것들도 모두 대입하는 것이 과잉 일반화죠. 자, 극대화 극소화 잘못된 외부 사건에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것. 자신의 탓으로 돌린대요. 과잉 일반 개인화죠. 개인화. 모든 것이 내 탓이에요. 개인화.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니까 개인화. 자, 시험을 잘 본 학생이 최하 점수를 받은 과목을 보고 시험이 망쳤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 하나만 보고 전체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보고 나 문제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 자, 이런 거 뭐예요? 선택적 축약이죠. 전체 보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보고 안 좋은 거 하나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은 선택적 축약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위기개입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불균형 상태를 야기한,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가 생기는, 내가 문제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위기 촉진 요인이라고 하잖아요. 예, 불균형 상태를 야기한 위기 촉진들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불균형 상태에 온 거는 이 위기 촉진들을 이해해야지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동반자적 성격을 갖는다. 자, 우리 동반자적 성격, 뭐 이거는 인지행동, 과제 중심, 뭐 이제 뭐 역량 강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동반자적 성격을 갖거든요. 근데 위기 개입 모델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기 개입 모델은 동반자적 성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클라이언트가 지금 상황이 어렵죠.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하는 거죠? 긍정적인 생각을 못하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자, 그래서 동반자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뭐 수평적이잖아요. 수평적 관계를 맺는데, 수평적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맺어요? 수직적 관계를 맺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그 다른 모델과 다르게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클라이언트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요 위기개입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틀린 거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희망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희망을 줘야 돼요. 희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희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고치를 시켜줘야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하죠.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200개 다 맞으라고 하면 이게 답이 없어요. 근데 한 120개 정도 맞으라고 하면 120개 좀 해볼 만한데, 이렇게 이제 희망을 갖고 움직이는 거지. 너무 희망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런 희망도 없고 이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는 그 숨 쉴 곳이 있어야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고취할 수 있어야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위기로 인해서 나타난 불안들이 생기겠죠. 현재 문제에 대처하지 못했으니까. 긍정적 변화의 추진력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불안이 생겼고 어려워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이겨냈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변화됐죠. 긍정적으로 변화되면 능력이 향상되죠. 어떤 능력이?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이제 어려워할 수 있는데 한번 그런 문제를 이겨냈어요. 자, 그 이후에는 어때요? 그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처럼 희망을 그 긍정적 변화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진행된다. 그렇죠. 왜? 위기잖아요. 위기. 진짜 상황이 어려워. 근데 요거를 길게 끌고 가.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6주짜리잖아요. 6주. 6주간. 그래서 어떠한 모델보다 가장 빠른 것이 요 위기 개입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답은 2번이네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 동반자적 성격을 갖는다. 갖지 못해요.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클라이언트는 정상적인 온전한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와 동반자적인 성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16번 단일 사례 설계입니다. 이 단일 사례 설계가 여기서 왜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술론에서 이 단일 사례 설계가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단일 사례 조사는 설계는 시험 문제가 두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사론에서 하나, 이 기술론에서 하나. 근데 이 내용들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반복적 시행으로 개입의 효과의 일반화가 불가능하다. 자, 반복적 시행으로 개입 효과의 일반화가 불가능하다. 틀린 거니까 정답 1번이죠. 가능합니다. 가능.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니까 개입 효과를 알 수가 있겠죠. A, B, C, D, E, F, G 많은 사람 1000명, 10,000명, 10만 명 하다 보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개입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일반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예전에 저 배울 때는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왜?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똑같은 사람들을 하지 않아서 일반화가 불가능해 이렇게 이제 배웠었었는데요. 또 이제 어떻게 했냐? 모든 사람들이 다르긴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조사했기 때문에 개입의 효과성이 일반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양적 조사를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 조사하니까 일반화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시험에서도 가능하다라고 나와서 이 일반화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합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둘 이상의 클라이언트, 둘 이상의 상황, 문제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문제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둘 이상의 클라이언트 A, B 조사에 2명을 같이 넣을 수 있고요. 상황 간, 문제 간, 클라이언트 간 적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단일 설계에서는 요 복합적인 문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입과 개입 철회를 반복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기초선 레이를 봤어요. 자, 기초선을 보고 개입을 합니다. 그러다가 야, 요 방법은 효과가 없다 야. 아니면 내 효과인지 아닌지 보자. 다시 개입 처리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기초선 보고 다시 개입할 수 있겠죠. 개입과 개입 처리를 반복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고 다시 C, D로 들어도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개입과 철회를 반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전 자료가 없는 경우, 사전 자료가 없대요. 개입 이후에 기초선을 수집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이제 쉽게 보면 사전 자료가 없는 개입한대요. 바로. 자, 개입을 했어. 그리고 나서 기초선을 수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다시 개입을 할 수 있겠죠. BAB 뭐 이런 조사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전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개입 이후에 기초선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변화를 측정한대요. 그렇죠. 자, 우리 이 단일 사례 조사의 가장 좋은 점은 뭐가 있냐? 그래프로 하다 보니 한눈에 다 볼 수 있어요. 그 행동들, 변화 상황들을 한눈에 모두 볼 수 있는 특징들이 있죠. 자, A, B.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변화를 측정하는 거예요. 자, 제산제를 먹고 있었어. 아, 제산제를 먹는 횟수가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측정하기 위한 방식이 단일 사례 조사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요 단일 사례 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반복적 시행으로 개입 효과의 일반화가 가능합니다.
자, 17번 임파먼트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임파먼트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겁니다. 클라이언트의 잠재적인 역량에 초점을 둔다. 그렇죠. 잠재력의 역량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런 강점에 초점을 두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임파워먼트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클라이언트를 스스로 문제를 해결나갈 수 있는 주체로 본다. 그렇죠. 문제를 스스로 해결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이 잠재적인 역량이죠. 그래서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임파워먼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자원을 얻거나 통제하도록 원조하는 것을 강조한다. 자원을 얻거나 통제하도록 자원을 사용하고 통제할 수 원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 내가 자원을 얻거나 통제할 수 있는 뭐가요? 능력이죠. 능력. 역량 강화잖아요. 잠재적인 역량에 초점을 두고 능력 향상을 시키는 것처럼 자원을 얻거나 통제하는 이런 능력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보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문제 해결의 객체로서 일방적 수혜자로 인식한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동반자죠. 동반자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일방적 수혜자가 아니에요. 일방적 수혜자가 아니라 클라이언트도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런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의 객체로 일반적 수혜자로 인식하는 것은 정신분석밖에 없어요. 정신분석은 전문가가 클라이언트를 해결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임파워먼트, 역량 강화에서는요, 그렇게 보지 않고 주체로 봅니다. 주체로. 문제 해결의 주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일방적 수혜로 인식하지 않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내 문제는 내가 더 잘한다 라고 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객체로 보지 않고 주체로 보고 일반적 수혜로 인식하지 않아요. 이렇게 문제 해결의 객체로 일반적 수혜로 인식하는 것은 정신분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 자신과의 삶과 상황에 대해 더 많은 통제력을 갖도록 돕는다. 능력을 향상시키니까 통제할 수 있겠죠. 능력이 없으면 통제하지 못하고 이것이 왜 이럴까, 저것이 왜 저럴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통제력을 갖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것이 요 임파워먼트 모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답은 4번이네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의 주체로 봅니다. 그래서 주체로 스스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능력자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이제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설명하는 가족 관련 개념은 가족의 문제가 유지되는 상호작용 과정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상호과정이네요. 구성원이 많을 때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상호작용 과정을 봐야 되는데 가족이 많을수록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문제를 일으킨 성원 또는 다른 성원의 변화를 통해 가족의 역기능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개념입니다. 균형. 자, 우리 이제 균형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 뭐예요? 현 상태 유지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그래서 쭉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균형 상태죠. 균형입니다. 현 상태 유지한다. 자, 가족 규범. 가족이 지키는 규칙이죠. 규칙, 규범 이렇게 하죠. 그 가족만의 독특한 규칙, 규정을 의미하는 것이 가족 규범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순환적 인과성. 자, 문제 A가 문제가 생겼어. B로, C로, D로, 다시 A로 이렇게 돈다. 그 문제가 돌고 돈다.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순환적 인과성. 항상성. 항상 똑같아야 된다. 항상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균형 상태에서 떨어졌어. 그러면 다시 균형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항상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족 권력. 자,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 힘이죠, 힘.
가족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힘을 의미하는데 이거는 어떤 가족 구성원이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거는 어떤 가족이냐에 따라 이런 행동들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족 권력이죠. 자, 정답은 가족의 상호작용을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많으면 많을수록 복잡하고 다른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내 변화가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역기능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죠. 순환적 인과성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 그리고 다른 성원의 변화 이런 것들이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순환적 인과성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모르고 있으면 어려우니까요. 그 개념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가족생활 주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올바른 것이에요. 가족생활 주기. 자, 일단 가족생활 주기가 뭐예요? 가족이 딱 형성되잖아요. 가족이 형성이 되면은 그 가족 형성의 단계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 이제 부부만 있는 경우 아이가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뭐 이 시기에는 어떤 상황들이 나타난다. 상태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내용이죠. 이렇게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가족 생활 주기예요. 그래서 그 생활 주기에 맞춰서 어떤 특성들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성장 변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발달상의 변화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족 생활 주기는 가족이 발달하면서 경험하게 될 사건이나 위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죠. 왜? 우리 부부만 살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영아기 시기가 되면은 뭐 이렇게 이제 사건, 위기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있겠죠. 아, 이때는 요런 문제가 생긴다더라.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겠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니은 가족생활 주기의 단계요. 단계 쭉쭉쭉. 가족 유형이나 사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자,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가족 유형. 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 딩크족이 있잖아요. 딩크족. 결혼을 했으나 아이를 안 낳고 있는. 그러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가족 생활 주기에 영아기가 없잖아요.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사회 문화적 배경. 뭐 했는데 뭐 그 지역에 이제 그 나라라든지 뭐 특성들이 있어서 아이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까 국가가 막 키워줘. 자녀를 자기가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라 뭐 국가가 키워줘서 막 이렇게 뭐 이런다고 하면은 그런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문화적 배경이라고 하니까 사회 문화적 배경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이제 동양권이죠. 동양권 특히 이제 동아시아, 일본, 중국, 한국 이쪽은요. 부모들이 자녀들을 되게 끼고 키워요. 자,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끼고 살지 않습니다. 그냥 니네 스스로 무언가를 해. 너네가 이렇게 스스로 커야 돼.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씩 유형들이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족 생활 주기가 변함에 따라 그렇죠. 변화하죠. 아이가 커가니까 이렇게 슉 커가니까 변화합니다. 가족원은 그에 맞는 역할을 변화시키게 된다. 그렇죠. 저는 아들 태어났을 때 가장 좋긴 했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아, 이게 지 마음대로 웃고 그래서 영아기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유아기가 되고 지금 아동기인데 아동기 때도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청소년기 때는 어떻게 될지 이제 이런 것들처럼 그 역할들을 변화시키게 되죠. 가족생활 주기를 통해 가족원들에게 필요한 역할 변화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가족들 뭐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역할들이 있겠죠. 역할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생활 주기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설명으로 올바른 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이네요. 요 모든 것이 가족생활 주기에 대한 내용이 맞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달상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요 가족생활 주기다, 주기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번 다음 치료의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기법이 이제 맞냐? 가족 치료의 특성들도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맞는 뭐요? 기법.
이 기법들이 여기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이게 볼 수 있겠죠. 자, 구조적 가족 치료. 자, 구조래요. 역기능적 구조를 다시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합류해야 된다고 했죠. 합류. 자, 합류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긴장을 고조시킨다든지 실현을 시키죠.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합니다. 자, 여기에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제를 부여하죠. 과제를 부여하고, 이 과제를 부여했으니 그 과제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해결해야겠죠. 역기능적 균형 깨트리기. 자, 균형 깨트리기. 뭐 이제 아니면 경계 만들기.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기법들이 이제 구조적 가족 치료다. 자, 해결 중심 가족 치료 기적 질문 기법이죠. 자, 기적 질문. 기적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결됐는지 생각해 보세요. 척도 질문. 처음에는 1점이었는데 가장 좋아질 때가 10점이라고 하면 지금은 몇 점쯤 될까요? 대처 질문.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관계성 질문. 그 사람이 이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 우리 개입 전 변화에 대한 질문이 있죠. 그 처음 왔을 때 전화했을 때랑 그 지금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런 변화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전략적 가족 치료에는 역설적 지시, 순환적 질문, 재구성이 있다. 그렇죠. 역설적 지시에는 증상 처방, 뭐 변화 제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순환적 질문, 여기서 순환 질문이 순환적 질문이죠. 여기서 제가 매번 얘기할 때 이 순환 질문이 해결 중심 가족 치료의 기법이 아니다. 제가 이제 매번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거 아니에요. 자, 다세대 가족 치료 자아분화. 그렇죠. 자아분화요. 그 자신의 자아랑 가족 자아랑 이게 떨어져야 되겠죠. 분화시켜야 돼요. 삼각관계. 그 문제가 있을 때 제3자가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삼각관계. 자, 탈삼각화. 그렇죠. 이제는 그 문제는 너네들끼리 해결을 해라 라고 하면서 벗어나는 삼각관계. 자, 탈삼각화. 삼각관계는 A와 B가 문제가 있을 때 C가 들어가는 게 삼각관계. 자, 이렇게 A, B, C가 있잖아요. 요 C를 빼내는 것이 탈삼각화. 가계도 등이 있다. 그렇죠. 자, 정답은 5번이네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이 가족치료의 기법으로 맞습니다. 요 기법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기법들 모르면 그 대처할 수 없으니까요. 누구의 기법이다, 누구의 내용이다, 그런 모든 내용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정답은 5번이에요. 자, 보엔의 다세대 가족치료입니다. 자, 문제를 보기 위해서 그 가족사항이 어떤 영향들을 주고 있는지, 어떻게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요 다세대 가족 치료인데요.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가계들을 작성하고 해석하면서, 그렇죠. 우리 가계들을 작성하고 해석하면서 그 문제, 과거에 있었던 문제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과거에 가족의 정서적 과정에 가족과 함께 이야기한다. 그렇죠. 정서적 과정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족을 다세대 현상으로 보고, 가족의 문제들이 이제 왜 생기냐라고 하면은 예전부터 이제 가족 안에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는 거예요. 다세대 현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옛날 할아버지서부터 더 오래전부터 쭉 그런 강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다세대적 현상으로 보고 다세대적 분석을 통해 현재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였다. 그렇습니다. 분석을 하는 거죠. 이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왜 있고 어떻게 나타났고 언제부터 이런 게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가계도를 통해서 다세대 분석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이 보엔의 다세대 가족 치료입니다. 자,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애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서적 애착, 이게 분화되지 않은 거죠.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게 분화가 되지 않아서
가족자를 그대로 갖고 있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애착 해결을 하기 위해서 미분화된 가족자 덩어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렇죠. 가족자 덩어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자아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가족자로, 내 자아가 아닌 가족자로, 가족을 위해서 가족에 따른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분화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아로는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도와야 돼요. 자아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아 분화가 되어 있대요. 그러면 어때요? 가족과 관계가 너무 밀착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완전 밀착되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뭐 할 수 있도록 뭐 하고 뭐 이런 거죠. 자아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 체계의 정서로부터 분화되지 못한다. 아니요. 분화된 거죠. 분화돼서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이 자아 분화죠. 자아 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체계의 정서로부터 분화되지 못한 거는 자아 수단이 낮은 거고요. 높을수록 분화돼서 스스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5번 가족 문제를 가족 성원이 자신의 원가족에서 심리적으로 분리되지 못한 데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그렇죠. 심리적으로 분화되지 못했어요. 분화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같이 생각하는 거죠. 가족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은 거예요. 나 이거 같지 않은데.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냥 아버지가 좋으면 그냥 하는 거고 엄마가 좋으면 그냥 하는 거. 내 생각은 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분화되지 못할 때 비롯된다는 거죠. 가족 문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각각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요 다세대 가족 치유의 특징이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아 분화가 수준이 높을수록 분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집단 유형이에요. 집단. 집단도 이제 많은 사항들이 이제 집단들이 있죠. 그래서 그 집단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집단은 우리 이제 치료 집단과 과업 집단으로 이루어지죠. 치료 집단과 과업 집단이 이루어지는데 자, 자조 집단 또는 지지 집단이죠. 자조 집단, 지지 집단. 뭐요? 구성원들끼리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구성원들끼리 함께 움직이면서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스로 문제의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자조집단 또는 지지집단입니다. 자조집단과 지지집단의 좀 차이점은 뭐냐면요. 자조집단, 지지집단 그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르다는 게 뭐냐면 역할들이 아예 다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개입입니다. 개입.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 그래서 지지집단과 자조집단 하면은 지지집단은 사회복지사가 예를 들어서 한 3 정도 개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조집단은 1 정도만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성원들의 학습이 더 높은 게 좀 자조집단이긴 합니다. 그러나 문제해결 능력 향상 어떻게 서로 돕고 도우면서 구성원들끼리 서로 학습하게 되는 거죠. 구성원들 간 학습을 통해 모델링 효과를 얻는다. 그렇죠.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구성원들끼리 노력하는 겁니다. 자, 과업 집단. 과업이 뭐예요? 공통의 목적이죠. 자, 공통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래서 연합회라든지 협회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업 집단인데 조직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원들의 각자의 역할을 할당한다. 그렇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역할을 바꾸고 그 역할을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요 과업 집단이죠. 자, 치료 집단은 뭐예요? 치료가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치료가 문제니까 목적이니까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치료 집단이다라고 하죠. 자, 지도자는 성원들의 회복이나 증상 완화 등을 위한 지식을 갖추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전문적인 권위를 갖는다. 그렇죠. 전문적인 권위를 갖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노력하고 방금 이야기한 거 지식도 있고 기술도 갖췄고 그러니 클라이언트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사회기술훈련이 필요한 클라이언트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술 양상에 초점을 두게 되므로 사회화 집단이 적합하다. 그렇죠. 사회화 집단은 사회기술훈련이잖아요.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면 의사소통이라든지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뭐 기술훈련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사회화 집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성장 집단은 자, 성장 집단입니다. 성장 집단은 뭐예요? 우리가 성장 집단은 한 단계 성장하죠. 잠재력 향상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집단이 성장 집단입니다. 자, 교육,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교육 집단이 있죠. 교육 집단. 교육 집단은 이야기할 때 지식, 기술, 정보 제공 요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육 집단이죠. 성장 집단은 구성원 간의 상호 지지, 구성원의 공통된 목적과 관심사에 초점을 둔다. 아니죠. 제가 방금 이야기했어요.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 성장 집단은 구성원들의 잠재력 향상이에요. 그래서 그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장 집단이고요. 상호 지지, 구성원 간의 공통의 목적과 관심사에 초점을 두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들은 지지 집단입니다. 지지 집단. 문제 해결 능력. 그래서 상호 지지를 통해서 구성원 간 문제 해결이라고 하면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두고 초점을 두고 그 행동들을 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성장 집단이 아니라 지지 집단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과 목적과 관심사에 초점을 두는 건 지지 집단입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성장 집단은 뭐라고요? 잠재력 향상이 특징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은 지지 집단, 그 다음에 교육 집단은 지식, 기술, 정보 제공, 치료 집단은 문제 해결, 사회 집단은 의사소통 기술, 사회 기술, 그 다음에 성장 집단은 잠재력 향상, 뭐 이런 것들로 움직인다. 이런 것들 조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단 역동성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역동성이에요. 함께 하려고 하는 거죠. 같이 움직이려고 하는 역동, 관계 형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자, 집단에서 나타나는 긴장과 갈등은 부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아니죠.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긴장과 갈등이 부자연스럽다. 그럼 그 집단이 이상한 거죠. 왜? 긴장,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같은 것을 본다 하더라도 어때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처럼 집단에서 나타나는 갈등, 긴장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져요? 하위 집단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집단 역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 역동이에요. 자, 성원들의 개인중심적 생각과 활동을 보이도록 촉진해야 된다. 아니죠. 왜요? 개인중심적인 행동을 할까요? 아니죠. 집단중심이죠. 집단중심입니다. 그 목표, 집단중심, 집단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게 그냥 생각들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집단 역동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집단 중심적 생각, 그리고 행동들을 하면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집단 응집력이 약할수록, 집단 응집력이 약할수록 무슨 문제가 생겨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집단 성원에 자기 노출이 용이하다. 아니요, 관심이 없어요. 응집력이 강해야 되겠죠. 강해야지만 자기 노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친해지려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노출이 용이하죠. 근데 응집력이 약하면 뭐야?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뭐 하고 이러면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교육 집단이 집단 응집력이 약해요. 그냥 교육받고 가버리기 때문에 이런 약할수록 자기 노출은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 집단 규범은 집단 규범 뭐요? 그 집단이 지키는 규칙, 규범 이거죠. 서서히 발전하지만 일단 수립되고 수정도 용이하다. 뭐 천천히 이제 발전하겠죠. 집단 규범이.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뭘 딱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일단 좀 친해져야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상황에서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서서히 발전을 합니다. 자, 일단 수립되면요.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법이 딱 만들어지고 규칙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뭐요? 그 집단 규범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가야죠 뭐. 마음에 안 들면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수정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자, 5번 집단 역동은 집단 발전에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죠. 집단 역동은 발전에 역기능적인 것도 발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집단 역동이라고 해서 긍정적 영향만 미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까요? 우리 이렇게 청소년. 자, 청소년이 있어요. 아니, 청소년이라고 할까요? 아, 우리 징역으로 보면 더 쉽겠다. 자, 우리 징역을 갑니다. 자, 징역을 가는데 이 징역에서 교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교화는 무슨 여기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갖고 나옵니다. 집단에서 새로운 나쁜 도벽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와요. 이게 집단 역동이잖아요. 집단에서 같이 사람들끼리 함께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것도 많을 수 있지만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교화시키려고 했더니 그래서 징역을 한번 갔다 올 때마다 기술이 늘어.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부정적인 역기능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올바른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집단 역동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집단의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 과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 집단의 초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자, 집단이 형성이 된 후예요. 집단이 형성되고 뭐 OT를 한다든지 뭐 1회차 뭐 이런 시기들이 이제 초기 단계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예를 들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합니다. 우리 3월달 있죠. 3월달. 고등학교 1학년 때 3월달. 친구들이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 3월달. 그때가 이제 초기 단계다라고 하죠. 그래서 학교에 가면 어때요? 긴장도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기가 초기 단계죠. 집단도 마찬가지예요. 집단도 이제 처음 모르는 사람들하고 다 모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관계가 조금 이제 서먹서먹한 단계가 요 초기 단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초기 단계 과업으로 틀린 겁니다. 자, 구성원들에게 집단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와 능력을 격려한다. 그렇죠. 동기부여 해줘야 되겠죠. 잘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셔야 되고 뭐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동기부여 능력들을 격려하게 됩니다. 동기부여가 안 되면 나중에 또 이제 탈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 처음에 얼마나 동기부여를 하는가, 요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그렇죠. 처음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단은 어떤 목적으로 모였고, 우리 집단은 어떻게 움직일 거고요. 우리 집단은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이야기하고, 구성원들 간 인사할 수 있는 시기가 이런 오리엔테이션이죠. 서로를 소개하고 집단의 목적을 설명한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목적을 가지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3번. 집단의 규칙을 설정하고, 그렇죠. 집단의 규칙을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집단의 규칙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모임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또 통해서 모든 약속들을 정하게 되겠죠. 집단의 저항과 불안을 다뤄야 된다. 그렇죠. 저항이 생길 수 있어요.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항도 생기고 불안도 하죠. 왜 불안이 생기냐? 초기 단계는 아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떨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집단 성원들의 저항이라든지 불안들을 다루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4번.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임 주기를 조절한다. 아니죠. 초기 단계는 의존성을 높여야 돼요. 그래야 집단 구성원들이 함께 하려고 하겠죠. 의존성을 처음부터 감소시키면 이 집단은 어떻게 될까요? 유지가 어렵겠죠. 오늘 시작했는데 다음에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런 모임 주기를 조절 이런 거 하는 시기는 종결이죠. 종결할 때 종결 단계에서 어떻게 종결할 거냐 조금 시간을 텀을 두면서 좀 완화시켜서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의존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임 주기를 조절하는 시기는요 종결 단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불안감이나 저항감을 다루며 불안하고 저항감이요. 이거 힘들죠. 왜? 처음 왔으니 불안하고 저항감도 생길 수밖에 없겠죠. 신뢰감을 조성하는 단계이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신뢰감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 그 집단이 유지되고 아니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겠죠. 왔는데 신뢰감이 안 생겨 다 갔어.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불안감이나 저항감을 다루며 신뢰감을 조성하는 단계가 초기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정답은 4번이네요.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임 주기를 조절하는 시기는 종결 단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5번. 기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이제 기록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겁니다. 자, 과정 기록 있는 그대로죠. 있는 그대로. 의사소통 내용 외에 비언어적 표현까지 포함한다. 뭐 비언어적 내용까지 포함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있는 그대로 하다 보니 말은 좋아요라고 하지만 표정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 이런 것들도 써놓을 수 있겠죠. 그래야지만 의사소통할 때 그리고 나중에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아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만 보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요약 기록은 있는 그대로. 자, 요약 기록은 중요한 것만 적는 거죠.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일정 기간의 간격을 정하여 기록한다. 뭐 시간에 따라 일정 기간의 간격을 정해서 기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것들이니까 왜 그러냐면 요약 기록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례가 길 경우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들 이렇게 두는 거죠. 그래서 요약해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약 기록은 중요한 것만 요약하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의 간격을 정해놓고 그 간격 안에서 중요한 것만 적겠죠. 한 것 기록하는 것이 요약 기록입니다. 자, 문제중심 기록은 클라이언트의 주관적 진술 S, 사회복지사의 관찰, 객관적이죠. 관찰 같은 객관적 자료를 구분하여 기록한다. 이거 S5죠. 5. 주관적, 객관적, 그 다음에 사정, 그 다음에 계획.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문제중심 기록 SOAP.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 자료와 주관적 자료를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자, 이야기체 기록은 뭐라고 했다라고 해서 이 내용들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글쓰기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 요 이야기체 기록인데 사회복지사의 재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글쓰기예요. 능력입니다. 글쓰기 능력 이런 재량에 의존하기 때문에 막 써놨어.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그런 자료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요 전체적인 내용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요약 기록 같은 경우 요약이 딱딱 돼 있어서 볼 수 있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추후에 원하는 자료 정보 찾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다 봐야 돼. 다 읽어봐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이런 것들처럼 자료 찾기 어려운 것이 요 이야기체 기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올바른 거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모두 올바른 거네요. 모두 올바른 거.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